자,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정부의 기능을 간략히 설명드렸고, 그 중에 이제 진보와 보수에 대한 개념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 진보와 보수를 논하는 개념이 실제 좌파와 우파로 연결이 되는데, 이 좌우파가 언제 나온지 아세요? 역사적으로? 네, 프랑스 삼부공회 때 나온 거죠. 그래서 프랑스 삼부공회 때 이게 프랑스 의회라면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그래서 왼쪽에 프랑스의 개혁과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앉았었어요. 그래서 좌파라는 건 진보고 개혁과 변화를 주장하는 아이콘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좌파의 당수가 누구였어요? 혹시 아세요? 앞에 좌파의 당수? 자코뱅 아니에요? 자코뱅? 자코뱅파였죠. 제가 알기로는 뭐 사실관계는 확인해 봅시다. 이 친구가 많이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 좌파의 지도자가 자코뱅파. 이게 좌파를 말하는 거고, 오른쪽에는 개혁과 변화보다는 안정과 질서 유지를 강조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오른쪽에 앉아 있으니까 우파죠. 이때 우파의 당수가 지롱드였거든요. 지롱드. 자코뱅하고 지롱드파였거든요.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시험 문제에는 좌파는 뭘 강조한다? 개혁과 변화를 주장한다. 우파는 안정과 질서 유지를 강조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왜 좌파 하면은 항상 우리나라에서는 빨간색으로 이게 일종의 뭐예요? 아직 안 배웠지만 엘리트에 의한 무의사결정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트의 무의사결정이 뭐냐면 엘리트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 결정을 아예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편견의 동원이라는 표현이에요. 무조건 대한민국의 개혁과 통일을 주장하면은 좌파로 물어붙이면서 좌파 니꼴 빨 뭐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편견의 동원이거든요. 일종의 엘리트의 무사결정이거든. 엘리트를 위한. 자, 어쨌든 이게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항상 진보와 보수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기본이 인간에 대한 관점이에요. 사실은 인간 보세요. 우파에서는 시장 경제를 강조하거든요. 정부의 개입보다. 그래서 시장 경제에 있는 인간이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경제적 인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 경제적 인간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완전한 인간이에요. 일체의 오류가 없는 완전한 절대적 인간이거든요.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완전한 인간을 상정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완전한 인간이 홉스에 의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이게 투쟁이라는 게 결국 경쟁 원리거든요. 경쟁에 의해서 시장 경제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완전한 인간이 경쟁하는 사회니까 얼마나 자율적이고 바람직해요. 이게 보수에서의 인간관입니다. 완전한 인간.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복지조차도 개인의 문제로 봐요. 왜? 인간이 완전하니까. 이런 완전한 인간이 복지도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혼자 힘으로 책임지지 못할 사람들만을 정부가 도와주죠. 어떻게?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거나 좀 겨울에 추울 때 노숙자 쉼터 같은 걸 정부가 운영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머지 개인이 모든 걸 다 하고 정말 나머지 부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나머지 부분만 복지로 한다는 의미에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자녀적 복지라는 개념을 써요. 행정학에서는. 레지듀얼 웰페어, 자녀적 복지. 이 자녀적 복지의 대표적인 예가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거나 또는 노숙자한테 쉼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왜? 추운 겨울에 밖에서 노숙해봐요. 동사하잖아요. 나머지는 모두 누가? 개인이 하고, 그죠? 중요한 건 정말 개인이 다 하고 나머지만 복지. 이게 나머지 복지야. 쉽게 말하면. 자, 반면에 좌파에서 봅시다. 하지만 좌파에서는 이러한 경제인관을 부정해요. 이 경제인관을 부정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을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고 봐요. 어떤 인간으로 봐요? 불완전한 인간으로 봐요. 이게 가장 중요해. 불완전한 인간. 자, 인간이 불완전하니까 혼자임으로 어렵거든요. 그럴 때 다른 사람과 같이 협력하고 연대하는 인간이에요. 그걸 루소의 인간관이라고 그래. 루소의 인간관은 연대와 협의의 인간, 협동의 인간이거든요. 경쟁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그런 의미야. 토마스 홉스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니까 경쟁 원리를 강조하고, 시장, 이거는 인간이 불완전하니까 혼자임으로 어려우니까 어떻게 서로 연대하고 협동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자유와 평등까지 개념 지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보수에서는 인간이 완전해요. 자, 이게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완전한 인간은 뭘 거부하느냐? 정부가 이렇게 개입하는 걸 거부해요. 그리고 주장하는 자유도 뭐냐? 정부로부터의 자유야.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간섭받지 않을 자유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극적 자유라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이러한 소극적 자유를 다른 말로 하면은 완전한 인간에게 정부가 개입하지 마. 이게 정부로부터의 자유예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돈 터치미. 난 완전한데 왜 나한테 간섭해? 정부로부터 자유를, 이게 소극적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평등은 보세요. 인간이 완전하니까 이러한 완전한 인간에게 뭐만 주는 거냐? 기회만 주는 거죠.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기회를 주고 경쟁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다만 문제는 뭐냐?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요. 기회의 평등이거든. 동일하게 기회만 주는 거예요. 자, 좌파에서는 보세요. 이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고 뭔가 부족한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정부에게 뭔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으면 일자리를 달라. 연금이 없으면 연금을 달라. 복지가 없으면 복지 제도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좌파에서의 자유를 적극적 자유라고 하고, 이걸 다른 말로 국가를 향한 자유라고 그래요.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가 아니라 정부를 향한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란 표현을 쓰죠. 그걸 적극적 자유라고 해요. 국가를 향한 자유입니다. 국가한테 뭔가 요구하니까 보세요. 적극적이잖아. 여기는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니까 소극적 자유고, 국가한테 뭐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완전하니까. 평등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국가가 그 갭을 줄여달라는 거야. 결과의 평등. 자, 여기는 기회만 주고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받는 사람은 적게 받는데, 여기는 기회를 물론 줄 수 있고 그 기회에 따라 차이 갭을 결과적으로 줄여나가는 거죠. 어떻게 줄여나가느냐? 이게 소득이라고 합시다. 이게 소득이라면 부라면 기준이 딱 있어요. 소득이 적은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좌파에서는 결과적으로 평등하게 하려면 이 사람 소득을,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이렇게 갖다 붙여주는 거야.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다 같아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거의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게 좌파적인 평등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미 설명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수, 우파에서는 정부 개입을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반대하죠. 왜? 완전한 인간인데. 완전한 인간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면 되지 왜 정부가 개입을 합니까? 그래서 우파에서는 정부를 뭐라고 봐요? 칼포퍼가 적으로 봐요. 적. 애니미로 봅니다. 애니미. 왜? 인간의 자유를 깨트리는 게 정부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유주의자인 포파의 저서에도 나와 있어요. 정부를 적으로 본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이에크라는 사람 알죠? 그 하이에크가 바로 자유주의자거든요. 하이에크가 결국 정부가 개입을 하면은 국민을 뭐로 만든다? 노예로 만든다는 이론이 바로 그죠. 노예로의 길이거든. 하이에크의. 그래서 우파의 학자가 하이에크나 포퍼 등이 있고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보세요. 자유시장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 대표적 학자가 누굽니까? 아담 스미스죠. 이게 자유주의자예요. 아담 스미스는 인비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에서 균형이 성립하니까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완전한 인간이 경쟁하니까. 특히 아담 스미스는 경제적 효율성을 뭐라고 했냐면 시장에서의 개인의 최적화가 뭘 가져와요? 사회 전체의 최적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했죠. 그게 시장의 균형이거든요. 그 시장의 균형이 깨지는 게 이제 내일 배우게 될 시장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는 원인이 5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건 내일 배웁니다. 자, 반면에 여기 볼까요? 좌파에서는 인간이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한 인간이 시장에서 활동하면 상시 뭐가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항상 출발점은 인간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그거예요. 불완전한 인간이 시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개입해야 돼요? 당연히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개입을 찬성하는 게 좌파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개념으로 보면 소극적 기능이 좌파일까 우파일까? 여기서 기능은 소극적, 국가의 기능이야? 정부의 기능? 소극적 기능이 뭘까? 우파지. 정부 개입을 반대하니까 적극적 기능은 좌파적 관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1929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토록 믿었던 시장의 균형이 깨지는 게 시장 실패였고요. 누가 주장했던? 아담 스미스가 주장했던 이러한 아담 스미스의 고전학파 경제학의 반기를 든 사람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케인즈 아니야, 케인즈. 이게 바로 케인스 경제학이죠. 그래서 케인스 경제학은 정부 개입을 찬성해요. 그러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죠? 내일 또 자세히 배워, 내일. 국가 개념할 때 총수요 확대 정책을 펼칩니다. 정부 주도하에. 그래서 다시 수요를 증대시켜 가지고 공급이 되면서 시장의 균형이 다시 이루어져요. 이게 케인스 학파예요. 그래서 우파는 고전 학파, 아담 스미스를 고전으로 보거든. 클래시컬. 좌파는 케인스 학파가 돼요.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케인스가 뭐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금부터라도 그 편견에서 좀 벗어납시다. 제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의 개혁과 변화를 강조하면은 좌파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왜 세대별로 보면은 주로 젊은 사람들이 좌파예요. 그게 40대가 고비야. 40대에서 약간 중간적 성향이었다가 대부분 50대를 넘어가면 우파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50대 분들이 주로 어떤 세대였어요? 80년대 민주화 항쟁 세대거든요. 여러분들 부모님일 거야 아마. 자, 이렇게 진보와 보수의 문제를 정리해 드리면서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자, 보세요. 몇 페이지냐면 뒤에 2012년도 서울시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11년이다. 11년. 1년. 자, 5번 문제 보세요. 뭐 그렇게 고난도는 아닌데 42페이지 5번. 제가 문제는 한 문도 문제 풀어드릴 거예요. 수업 시간에. 진보주의 정말로 설명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소극적 자유? 땡. 그쵸. 왜? 보수가 완전한 인간이니까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니까 소극적 자유였잖아. 불완전한 인간인 좌파에서는 인간이 정부한테 적극적으로 뭔가 요구하는 자유거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2011년도에 나오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특히 서울시에 잘 나와요. 그래서 한번 좀 정리해 보시고. 자, 두 번째 정부 규제 역시 정부 개입이고요.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 이 조세도 누가 매깁니까? 정부가 매기잖아요. 이거 정부 개입이에요. 텍스도. 그래서 이런 소득 재분배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지금 보세요. 소득이 많은 사람들한테 누진적으로 세금, 이게 누진세 아냐. 이게. 그래서 많이 번 사람 거 걷어서 적게 번 사람 이렇게 나눠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부족 부분을. 이게 소득 재분배, 누진세거든요. 누진세나 사회복지정책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좌파에서의 복지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도적 복지라고 그래요. 저기는 자녀적 복지, 레지듀얼. 이거는 제도적 보장이야. 뭐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제도 같은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복지는 제도적 복지와 자녀적 복지를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정책 보면 좌파적인 정책도 있고 우파적인 정책도 섞여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혼합주의. 일종의 예전에 왜 앤서니 기드스가 얘기했던 제3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뭐 진보 보수에서 좋은 장점만을 골라서 우리 사회에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합리적인 보수가 될 수도 있고 개혁적인 진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시고 이제 그 다음에 주제가 뭐가 있냐면 행정과 환경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몇 페이지예요? 29페이지. 자,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행정이라면 여기 행정은 정부를 말합니다. 행정부. 협의행정이라고 그래서 좁은 의미 행정. 그래서 행정부인데 환경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이게 환경이에요. 여러 환경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정학을 배우기 때문에 가장 기본 개념이 행정이 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밖에 있는 환경은 아웃 개념이거든요. 인아웃 개념.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중에서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환경이 있어요. 주의를 기울인다는 건 시험에 나올 만한 환경. 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경영적 환경. 사실은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 요거. 요게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사실상 요거. 요거 동그라미 하나.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 왜? 이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거든요. 요 문제가 시험 문제에 가끔 나와. 3, 4년에 한 번. 오늘은 뭐 크게 별표짜리는 없어요. 근데 내일 당장 별표가 2개 나와요. 뭘까? 시장 실패의 원인과 대응 방안, 정부 실패의 원인과 대응 방안입니다. 올해도 한 문제가 나왔는데 2017년에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다 나왔어요. 3문제가 나왔어 무려. 원래 별표 하나짜리인데 올해도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내일 할 이게 가장
이번 주의 핵심이거든요. 자, 두 번째가 정치. 근데 정치와 행정 간의 관계는 별로 논점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험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뭐 다를 만한 게 없고, 세 번째가 법. 이거는 우리 뭐에서 배우면 돼요? 법치행정 아까 얘기했잖아. 법령,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이런 것들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2권에다가 그렇게 정리해드렸죠. 그게 법치행정이니 그것만 보시면 돼요. 사실은 뭐 특별하게 의미는 없어요. 이 부분은 법과 행정 이게 법치행정이거든요. 나중에 법치행정에서 행정 이념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합법성. 법을 지키는 거. 이게 의미가 있어요. 합법성.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사회거든요.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사회. 그래서 이 사회와의 관계에서 NGO가 뭐의 약자예요? 비정부 기구의 약자죠.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 기구. 근데 이 NGO 문제도 예전에 한 4, 5년 전에 좀 출제가 되다가 사실 여러분들 이 행정학 문제도 흐름을 타요. 그러니까 몇 년 출제되다가 또 뜸해. 그러다가 또 다시 출제되고 이런 경우이거든. 올해 새롭게 흐름을 탄 주제가 뭐가 있냐면 발생주의 복식부기 문제예요. 재무행정에서. 이게 2009년도에 국가회계법이 제정된 이후로 2009년도에 2009년, 2010년, 11, 12, 13년도까지 매년 나오다가 뚝 끊겼어. 14, 15, 16, 17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러다 올해 두 문제 나왔어. 국가직하고 지방직에서. 이 문제는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흐름을 타고. 그럼 내년에도 나오고 올해는 개념하고 특징만 나왔지만 내년도에는 발생주의, 현금주의 비교하는 문제, 특징, 장단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런 흐름을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에 물론 출제 중요도는 조금씩 바뀝니다. 지난번에 강의한 내용하고 왜 다를 수밖에 없냐면 이번에 기출문제가 나왔잖아. 봐봐요. 아무리 중요한 주제라도 별표 하나짜리라 해도 2018년에 만약에 세 문제가 나왔다. 내년에 나오겠어요? 나올 가능성이 적죠. 그래서 요 중요도는 약간씩 바뀔 수 있어. 뭐 동그라미 2개가 별표가 된다든지. 제가 금방 얘기했던 발생주의 복식부기 문제가 동그라미 2개였는데 별표 하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내년에 요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거든. 계속 흐름으로. 한 번 터지면 2, 3년 동안 계속 나와요. 얘는 흐름이 이미 한 번 갔어. NGO는. 한 3, 4년 전에 출제가 되다가 지금은 거의 안 나와요. 그렇다고 우리 안 할 수 없잖아. 기본 개념은 해야 되겠지. 또 하나 있어. 아주 유사한 개념인데 사회적 기업. 요것도 한때 중요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일반적인 정리라는 거는 개념과 특징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저렇게 정리할 거고요.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를 볼 거예요.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 근데 얘는 말씀드린 대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2개를 다 정리해야 돼요. 보세요. 넘겨보시면 29페이지 하단부터 넘기면 30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고요. 표가 있는 게 31페이지니까 이렇게 행정의 경영과 유사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면 되거든요. 보세요. 근데 이걸 뭐 무지막지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자, 거기 강의 노트에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방식인데 노하우가 나와 있어요. 이걸 암기할 필요 없고 자, 행정이나 경영이나 똑같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항상 얘기했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직적 계층제라고 그래요. 보세요. 계층이 있죠?
자, 이걸 행정이라고 하고요. 보세요. 이걸 경영이라고 한다면 영어를 한번 도입해 볼까요? 행정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행정학과. 행정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Public Administration.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 행정이 Public. 이거예요. Administration. 이 Administration을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뭔지 아세요? 가장 쉽게 매니지먼트야. 매니지먼트. 이게. 매니지먼트 관리하다. 이렇게 관리하는 거죠. 공적인 목적을 관리하는 게 행정이라면 경영은 영어로 뭐라고 그래? 경영은 private administration. private이야. private. 다르죠. 보세요. 여기 private. 행정은 public. 자, 사적인 이익을 관리하는 행위거든요. 여기는 똑같아요. administration. 매니지먼트야. 매니지먼트. 그럼 보세요. 목표. 이게 목표 자리였잖아. 목표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차이점에서 목적 다르죠. 행정은 공익, 경영은 사익. 경영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추구하는 목표가 이윤 추구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론적이란 얘기고, 행정은 물론 공익도 추구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 행정 기능도 하기 때문에 공익성뿐만 아니라 기업성, 능률성도 추구하거든. 그래서 다원적으로 봐요. 행정은 추구하는 게. 아까 행정의 기능이 다양했잖아. 그런 의미예요, 이게. 주체, 행정은 정부고요. 정부. 기업은 기업이죠. 민간기업, 경영 다르죠. 근데 뭐가 같냐면 목표가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같아요. 보세요. 이게 다 수단이거든, 사실은. 골이 아니라 민스가 달라요, 수단이. 행정이나 경영이나 보세요. 행정은 공적 이익을 관리하는 거고 경영은 사익을 관리하는 거 똑같잖아요. 매니지먼트 보세요. 그래서 관리 기법이나 기술도 같아요. 쉽게 말하면 행정이 경영이 관리하는 기법이나 기술을 받아들였죠.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MBO라든가 이게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 목표 관리제거든요. 원래 경영의 기법인데 행정에 그대로 도입한 거예요. 왜? 관리를 잘하려고. 이렇게. 그 밖에도 뭐 앞으로 배우겠지만 TQM이나 이게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총체적 품질 관리라고 그래요. 이것도 역시 경영의 기법을 행정에 도입한 거고, 최근에 재무행정에서 BSC, 이건 뭐의 약자냐면 앞으로 배웁니다.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고 해서 균형 성과표라고 그래요. 제가 제목만 적어 드릴게요. TQM은 총체적 품질 관리. 이 총체적이란 말을 경영학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하더라고요. 혹시 경영학과 학생 TQM 뭐라고 번역해요?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총체적으로 배웠어요? 혹시 전사적이라고 안 배웠어요? 전사적? 그렇게 배웠죠. 경영학에서는 총체적이란 말을 모두 전자를 써가지고 전사적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전사적. 싸우는 투쟁의 전사가 아니라 모든 일, 모두 전자, 일사자, 전사적이라는 표현을 써. 그런 의미야. 어차피 똑같아요. 이거는 뭐예요? 목표 관리제. 목표를 정해놓고 관리하는 기법이거든요. 이런 모든 관리 기법이나 기술이 행정이나 경영이나 같습니다. 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 기법이나 기술, 일종의 뭐야? 수단에 불과하거든요. 목표가 아니거든. 또한 조직 구조로서 이렇게 아까 했잖아요. 중, 하,
계층으로 구성된 조직을 뭐라고 한다고요? 관료제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행정관료만 관료제냐? 기업도 관료제예요. 보세요. 기업의 회장님. 요즘에 지탄받는 회장님 많이 계시죠? 뭐 한동안 그 그죠? 예, 조씨 일가가 고생을 하시더만 요즘엔 또 누가? 뭐가 또 회장님 요즘 고생하시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사장님 계시죠? 이사, 부장, 과장, 주임, 평사원까지 쫙 있잖아. 역시 계층제네요. 그러니까 행정이나 기업이나 관료제, 계층제로 바꿔도 돼. 이걸 계층제. 계층제적 성격이라는 거는 동일하죠. 근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잖아. 현대 행정으로 바뀌면서 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중요하니까 이러한 수직적 계층제는 비탄력적이거든요. 환경 변화에 둔감해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평평하게 바뀌는 거죠. 이걸 탈관료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부터 경영에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었어. 이게 팀제야. 이게 탈계층제, 탈관료제거든요. 일종의 팀, 뭐 프로젝트 팀이나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죠. PT나 TF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거예요. 업무 중심, 일 중심. 이건 수평적 조직이거든. 바뀌었죠. 행정도 마찬가지로 이걸 그대로 도입해가지고 행정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최근에. 관료제에서 탈관료 이렇게 바뀐 거죠. 탈관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관료제뿐만 아니라 탈관료 성격도 역시 공통점이라는 거죠. 자, 네 번째.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공통점이었죠. 아까 보세요. 합리적이라는 게 뭐 어떤 거라고 그랬지? 목표 달성의 최적 수단을 찾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행정관료들은 어떻게 해야 돼? 목표가 뭐예요? 공익, 국민의 행복이니까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적 수단을 찾는 게 행정관료의 역할입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를 위해서 최적 수단을 찾는 게 기업의 합리적 행위가 되겠고, 심지어 NGO에 근무하는 시민사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회 발전이나 환경 보존을 위해서, 환경연대라면 NGO 환경연대 있잖아요. 그럼 환경 보존을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게 합리적 행위거든요. 이렇게 행정이나 경영, 기업이나 심지어 시민사회조차도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건 공통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합리적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혼자의 행정도 대규모 조직이죠. 여러분들 우리 공무원이 광의의 정부로 볼 때 몇십만이야? 이미 100만을 넘어서 108만까지 지금 증가했어요. 앞으로 문재인 정부 120만까지 늘 거예요. 아마 120만까지.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 공무원이 많은 거 아닙니다. 절대. 나중에 인사행정에서 제가 실제 비교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OECD 국가의 공무원 수. OECD 국가 평균이 약 12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 한 명이 봉사할 수 있는 국민이 12명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몇 명이에요? 50명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저 솔직히 그래서 제가 그래, 군대에 계시는 국군 장병도 공무원으로 보자. 그러면 200만이 되잖아, 거의. 그 200만으로 따져도 얼마야? 한 명이 봉사하는 국민이 25명이야. 그러니까 많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많다고 주장하는 건 누구의 주장이야? 기레기들의 주장이야. 언론의 주장이죠. 비교하지 않은, 보편화되지 않은 일반적인 추론에 불과해.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나라 공무원 수 절대 많은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큰 정부 아니야. 물론 작은 정부도 아니지만 OECD 평균 이하의 정부야. 여러분들 왜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복지국가는 몇 명인지 아세요? 7명, 8명이에요. 한 명이 봉사할 수 있는 국민이. 그런 정부가 큰 정부지.
우리나라는 50명이야. 군인 합쳐도 25명이야. 절대 제가 볼 때는 한 20명 이하로 줄이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늘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무조건 느는 건 아니죠, 물론. 이것도 기회가 있거든.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정부가 큰 정부를 추구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흐름이 바뀌잖아? 여러분, MB 정부 때 공무원 수 감축을 해서 3분의 1로 감축했어요. 평균 지금 10,000명 뽑는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15,000명을 뽑아. 근데 MB 정부는 7,000명을 뽑았다니까. 그러면 이게 뭐야? 찬바람 부는 거지. 여러분도 그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돼. 알겠죠? 열심히 합시다. 자, 그래서 대규모 조직에서 하는 협동행위라는 거고요. 자, 봉사라는 건 보세요. 행정은 누구에 대한 봉사? 국민에 대한 봉사 아니에요. 경영은 누구에 대한 봉사? 고객에 대한 봉사. 봉사 자체가 목표는 아니잖아. 서비스를 하는 것 뿐입니다. 실제 미국에서 공무원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퍼블릭 서비스라고 그래요. 이게 서비스야, 서비스 같은 거야.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느냐? 서비스를 한다는 거지, 지금은. 여기는 프라이빗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나 봉사라는 것도 공통점이니까 딱 6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6가지가 딱 유사점이야, 공통점.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차이점이에요. 근데 강의 노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일부러 묶었죠. 1번하고 2번은 설명드렸고 3번에서 7번을 묶으세요. 묶어 있어요. 묶여 있을 거야. 또 8번하고 9번을 묶으세요. 자, 차이점에서 대부분은 다 행정이 뭐보다? 경영보다 강해요. 대부분 행정이 경영보다 강하죠. 뭐 정치적이고 행정은 가치배분적 활동이니까 또 권력을 갖고 있고 강제성 또 서비스도 독점적이죠. 여러분 공공재 누가 공급해요? 정부가 공급합니다. 공공재가 뭐냐면 외교, 치안, 국방 서비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또한 법적 규제 여러분 공권력 있는 거 정부야 기업이야? 정부죠. 기업은 공권력 없습니다. 사적 구제는 불가능해요. 내가 뭐 기업한테 빚 안 갚았다고 기업에서 달려나 잡아? 못 잡아. 기업이 정부에 고발하면 그때 가서 잡지 정부가. 정부는 공권력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권력성, 법적 규제가 더 강하죠. 또 행정은 모든 국민에 평등합니다. 기업은 고객한테만 서비스예요. 평등하지 않죠. 그래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2가지만 제외하고 보세요. 능률성하고 경쟁성만 제외하면 나머지 모두는 뭐가 더 강하다? 행정이 강하다고 봐도 무방. 다만 능률성이라는 게 수치화하는 거거든. 그래서 능률성하고 경쟁성만 경영이 행정보다 더 능률적이고 이윤 추구하니까 경쟁적이죠. 기업은 경쟁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행정은 안타깝게도 어때요?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래서 내일 배우겠지만 정부가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해요. 경쟁의 부재 때문에 나타나는 비효율성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걸 X비효율성이라고 그래요. X비효율, 엑스트라 이니피션시. 경쟁의 부재, 즉 독점적 환경 때문에 나타나는 공무원들의 의욕 저하 현상. 뭐 냅둬도 신부장 내리게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거든. 그러한 비효율성을 자 학자 이름은 몰라도 돼요. 라이벤스타인이 X비효율성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 고민거리가 행정학 공부할 때 과연 학자 이름을 외워야 되느냐?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절대. 학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외워야 될 학자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은 암기하세요라고. 몇 명 안 돼. 한 10명밖에 안 돼. 10명.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행정과 경영과 유사점과 차이점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숙제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집에 가셔서 복습하시면서 특히 요 6개 있죠?
유사점 6개는 머릿속에 집어넣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이렇게 놓고 물어볼 거야. 질문할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이제 뭐 할 거냐면 행정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마지막에 있는 보세요. 요거 사회 요 NGO와 사회적 기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정부 실패, 시장 실패로 넘어갑니다. 알겠죠? 국가 개념에서. 자,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